전당대회를 할 방법이 당원 당규상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정부 정책을 몽땅 뒤집고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쫓아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 보복에 나설 때가 아닙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전주회 국민의힘 의원, 박성준 민주당 의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희가 월요일이면 출연자분들께 주목하는 인물 꼽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먼저 전주회 의원이 꼽아온 인물부터 볼까요? 네, 저 그림 좀 봐도 알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 왜 뽑아오셨습니까? 이제 지난주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처분 이후에 사실상 이제 권한 대행이 아니라 이제 직무대행이죠. 하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할을 좀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한 그 당 내분을 빨리 수습을 하고 안정 국면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님을 이번 주에 인물로 그렇게 픽했습니다. 네, 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꼽아오셨고요. 자, 영상 보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죠. 오늘의 인물이 이준석 대표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 결정 이후에 국민의힘 첫 공식 최고위 회의 오늘 오전에 열렸어요. 직무대행 자격으로 이 회의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여론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헌 당규를 원내대표든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의 사고로 보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국민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당이 좀 더 절치부심하고 황골탈퇴해야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오전부터 아주 바쁘게 돌아갔어요. 네.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급 각자 회의를 다 열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논의를 했고 전반적으로 그 징계 결정은 받아들여야 한다. 네.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아니라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네. 방향에 크게 이견이 없다. 네.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일단 지금은 의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체 흐름을 볼 때 이준석 당대표를 일정하게 어떤 지난 대선 때부터 해서 정치적인 권력 투쟁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좀 제거하는 작업이 저는 있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지금에 이르러서 윤리 결정으로서 이준석 대표를 이제 내몰아가는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직할 대행 체제나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원 당규상 이제 해석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준석 당 대표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봅니다. 당에서. 그래서 이준석 당 대표가 추후에 어떤 정치를 펼 것인가는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결정에 있는 것이고 지금 당에 대한 이제 안정화가 빨리 이루어질 것이냐 앵커가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저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권력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은 초기에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대통령의 권력 주변에는 권력 집중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권력 집중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권력의 폭주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적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좀 빨리 왔다. 그것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포커싱을 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었던 것인데 근데 이 현상과 더불어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권력이 오히려 좀 하락기 이완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올해 넘기고 내년까지 갔을 경우에 전체적인 경제 위기, 국내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혔을 때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리더십인데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 마음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준석 당대표는 결국은 혁신의 아이콘이었고 국민의힘의 또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까지 제시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나가면서 올드보이의 귀환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상당히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6개월 후에는 네. 이 대표가 다시 대표직에 복귀하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전례도 있습니다. 이제 김승래 전 최고위원이 20대 국회에서 최고위원 하면서 또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서 또한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못하다가 3개월 후에 복귀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고로 보느냐 거리로 보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거리라는 건 결국은 복귀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고로 저희는 보는 것이 제가 뭐 당원 단계로 보더라도 그것이 맞는 해석이고 또 전례에 따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복귀 가능성이 당연히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전당대회의 가능성이 지금 없다.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박성준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잘됐다 잘못됐다 지금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사실 이런 과정, 이런 이제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믿고 대선과 또한 지방선거에서 표를 주신 국민들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윤리위라는 것은 당의 사법부 같은 그런 존재고 굉장히 독립적이고 또 존중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뭐 의원들이나 뭐 아니면 외부의 어떠한 외력이 작용한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윤리위원들이 독립적으로 또한 신중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상은 그것이 당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로서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결국은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빨리 우리가 이제 이 갈등을 수습을 하고 좀 안정적인 국면으로 여당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하는 것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남의 당 얘기하기가 참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헌 당규를 가지고 거류냐 사고냐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조선시대 때의 그런 규정 가지고 싸우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딱 결정하고 당 지도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지 사고냐 거리를 가지고 규정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더 계곡으로 빠진다. 정말 어려운 국면에 가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6개월 후에 이제 복귀하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 그 거리냐 사고를 떠나서 6개월 후에 복귀한다고 했을 때 리더십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거죠.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해서 가르마를 타는 시점인 것이지 법 규정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국민의힘이 더욱더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예.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원외 네. 신분이고. 만약에 이 당직을 내려놓으면 추후에 무슨 정치적인 제기를 도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제가 이준석 대표라도 내려놓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먼저 언급하고 전 의원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맞물려 있다고 봐요. 뭐가 맞물려 있냐고 보면 이준석 당대표는 이미 정치적으로 너무나 많은 디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완전 거덜낸 거 아니겠습니까? 정적인 그 이미지라든가 모든 윤리 결정에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윤리 결정에서 윤리적 판단을 통해서 윤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규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흐름을 보자고요. 그러면 이준석 당대표가 여기서 물러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한 6개월이 됐던 내년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 정당 지지율과 맞물려 있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40% 초반을 가다가 더 빠질 경우에 있다고 하면은 누군가를 또 찾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적 요소가 강해져요. 내후년의 총선을 위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총선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또 다른 혁신의 바람이 불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비대위 체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준석 당대표를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정치적 전면에 나서서 전선을 형성해서 주요 인물로서 정치적 행위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미 그렇게 몰고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박성준 의원님 그 말씀에 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윤리위에서 내린 것은 뭐 당 대표 뭐 권한을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 사실 이제 이런 결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6개월의 당원권 정지 이제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떠한 그런 그 뭐 비대위 체제랄지 비대위 체제라는 건 결국 이제 권리를 전제로 하는 건데 권리라는 것은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좀 불사하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처분까지 가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이 또 표방하는 방향 그리고 또한 법치라는 점에서 저는 그것은 굉장히 그 윤리의 결정을 너무 뛰어넘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그것은 부적절하게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뭐 저희들로서도 6개월 동안의 짧은 기간은 아니죠. 이제 그 동안에 어떻게 이제 당내 리더십을 원내대표를 이제 중심으로 뭉쳐서 어떻게 지금 이 앞으로의 그 여당 역할을 좀 제대로 좀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윤리의 결정을 뛰어넘는 이러한 지금 결정을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그 내려진 결정을 가지고 지금 또 뭐 어떠한 다른 그것을 뛰어넘는 어떠한 그런 행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윤리위의 결정뿐만 아니라 저는 법치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윤리위의 결정을 존중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 직무대행 체제로 그렇게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 지금 그런 방향으로 의원들의 마음이 좀 모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원 구성도 좀 빨리 협상을 하고 이래서 저희가 국회에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시니까 네.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만약에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네. 뭐 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거나 뭐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면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네. 혹은 이 대표가 윤리위 전에는 공표를 내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고 네. 그건 당대표의 권한이니까 이런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본인이 그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이러한 메시지는 아직 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표한 적은 네, 없죠. 그래서 아마 뭐 짐작컨대는 이제 오늘 뭐 의총에서의 상황도 좀 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어떤 언론의 언론의 이제 인터뷰나 뭐 아니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좀 이런 윤리 결정에 대한 좀 본인의 의사가 어떤지를 일단 저는 좀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또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다툴 수 있는 뭐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가처분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또 가처분이 물론 승소를 하게 되면 추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겠지만 또 만약에 그것이 기각이 되면 굉장히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리더십에 있어서 치명상을 더욱더 입겠네요. 네. 본인 당 대표로서는 더욱더 이제 위신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처분의 방법은 좀 생각하지만 실제로 할지 말지는 좀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예. 이준석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예. 이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선거 후가 있는 건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기존의 국민의힘의 이미지 쇄신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제1등 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사에서 이렇게 당대표를 윤리적으로 하고 또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끊기 위한 작업들이 있었느냐 봤을 때 무리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무리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문제가 있을 때는 퇴로에 대한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열어줬어야 되는 건데
막바지까지 몰았단 말이에요. 벼랑 끝까지 몰았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윤리의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추후에 정책 복귀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당대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면은 남아있는 그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간첩은 시청이라든가 법률적인 걸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가 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버리면 죽음의 계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딱 결정해서 서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준석 당대표에게 상대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이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타협의 여지가 없는 공간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완전히 벼랑끝에 몰려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것이죠. 네. 예. 이준석 대표가 SNS에 올린 노래가 하나 있는데 묘합니다. 여기 음악도 깔아놨군요. 네.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인데, 네, 나무를 베어버리면 얼마나 큰 나무가 될지 알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이준석 대표 특유의 그 화법이죠. SNS에 글을 올리는 이런 게 있고, 저희 다음 그래 사진까지 좀 볼까요? 이 와중에 지금 자꾸 이제 윤핵관 말씀을 하셔서 장제원 의원이 대규모 산악회 활동을 재개했어요. 지역구에서 아마 관리하는 산악회로 알려져 있고. 야, 사람 진짜 많죠. 저 버스 서 있는 거 보십시오. 20세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산악회. 아마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멈춰 있다가 2년 7개월 만에 지역 조직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언론 해석입니다만 기자들 이런 기사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정치부 기자들. 자, 윤핵관들이 이제 활동을 재개했다. 당권 투쟁이 본격화될 거다. 막 이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당대표 자진 사퇴하고 조기 전대 열자 이런 목소리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근데 그 방향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예, 오늘 지금 아직 이제 의총 중이고 제가 방송 때문에 의총 도중에 나왔는데요. 이제 오늘 의총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러한 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수면 아래로 그렇게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소수의 있습니다. 목소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다수의 힘을 얻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 박성준 의원이 자꾸만 뭐 윤핵관이 여기에 작용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정말 그 근거 없는 그런 억측으로 국민의 힘을 좀 흔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 그 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실 이 첫 단추는 윤리위 징계 개시 결정이었거든요. 그것은 4월 말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는 선거 그 대선 승리 직후였고요. 그 다음에 또 당으로서는 오히려 검수안박 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 모든 의원들이 다 올인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뭐 당 대표도 또 그러한 그런 그 당의 무슨 흐름이나 이런 것도 전혀 어떤 그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은 그런 시기에 윤리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돼서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박성준 의원님의 말이 일리가 있기 위해선 그 윤리위 회부, 4월에 윤리위 회부에 어떠한 그런 모종의 뭐 계략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첫 단추가 그렇게 꿰어졌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원하든 원치 않았든 이런 결과가 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계략이 있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분명히 자기에 대한 어떤 이러한 문제 제기를 윤핵관의 한 세력이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보통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국힘당의 전에 이제 우리가 뭐 다뤘던 고발 사주 의혹이라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 일정한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세력들이 유튜브에 이제 전해주고 또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그것을 이제 검찰에서 받고 이런 형태의 일정한 사이클이 있는데 이런 사이클이 이제 하나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당대표도 이게 계략이고 자기를 위한 어떤 일정한 정치 제거 작업으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 사주가 네. 아니라 제보 사주를 한 거죠. 자꾸만 이렇게 혐의 예를 처분을 난 들어서 이제 것을. 제가 얘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선동적으로 수사됐던 거를 지금 사실처럼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에 지금 뭐 그
뭐 이렇게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건 아니, 제가 이 얘기는 선동하시는 뭐냐면 것밖에 이준석 받아들일 수가 당대표가 없습니다. 그건. 엄연히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윤핵관에 의한 자기의 정치적 제거 작업이라고 그런 이제 했기 박 때문에. 의원님이 믿고 싶은 건 믿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가 한 얘기를 제가 이제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 무슨 대리인도 아니시잖아요. 아니 제가 대리인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대변인도 아니시고.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이게 왜 9년 전에 사건이 불거지고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보면은 하나의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라는 거죠. 힘이 작용했고 그것이 이준석 당대표를 내려오게 하는 권력 투쟁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예. 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진실은 드러날 거고 이준석 대표가 끝없이 윤핵관을 정면으로 비판하다가 아무튼 지금 좀 잠잠합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거겠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방송 출연이 필요하다면 저희 플랫폼도 열려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자, 박성준 의원이 꼽아오신 오늘의 인물 누군지 한번 볼까요? 네, 역시 실루엣만 봐도 알겠어요. 왜 꼽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정치적 인물이 되고 있는데 이제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있을 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월북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여야에서 상당히 그 얘기가 있었고요. 특히 이 사건의 본질은 뭐였냐면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항의를 했고 또 북한이 이제 사과까지 했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가장 핵심은 진실규명,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진상규명의 핵심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군의 감청부대에서 감청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SI라고 하는 건데 SI를 공개를 했을 경우에 이 문제의 핵심 진상규명을 할 수가 있는데 국정원 같은 경우는 1차 정보의 감청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 공유하는 거였는데 오히려 자료를 삭제했다라고 국정원이 제기를 한 상황에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청와대 안보실과 국정원이 이 문제의 정치적인 중심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실제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누가 있냐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규명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SI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해서 이것에 규명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하나의 이 사건과 조금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2012년도의 대선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 포기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다. 이 대화록에 대한 것을 해서 당시 이제 국민의힘 전 당이겠죠. 그쪽 관계자들이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오히려 굴종하는 자세였고 국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정치 쟁점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마지막에는 대화록이 공개되면서 NLL 포기 발언이 없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관계자들이 이렇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정치 쟁점화하고 국가안보실 또 국정원까지 정치 전선에 형성하는 데 있냐. 오히려 진실규명을 하면 확실하게 밝혀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제가 이제 언급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전주혜 의원이 서해 TF 네. 일원이기도 하셨으니까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일단 국정원이 공용 전자문건 손상 이런 혐의, 국정원법 위반 네. 이런 혐의로 네. 전직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을 고발했고 일단 국정원장의 지시로 보고서를 삭제했다 이런 내용으로 좀 전해져 있잖아요. 고발 내용은 지금 그런 것으로 네.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고발한 이 취지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군의 밈스에서 삭제됐다는 그 정보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그건 이제 좀 수사를 더 추가적으로 밝혀야 될 것이고요. 사실 네. 근데 폐기 그렇게 지웠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삭제했다는 것은 저희가 특이 활동을 하면서도 그것은 저희도 몰랐던 사실이고 아, 그랬군요. 국정원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지금 고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요게 좀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뭐냐면 이게 사실 뭐 민생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민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지 아닌지 그 굉장히 고인의
명예와도 직결된 문제라서 이것은 어떠한 그런 그 진상 규명, 정확한 이제 사실 규명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2주 이제 넘게 되는 이제 그 조사 기간 동안 저희가 뭐 국방부 또 외교부, 뭐 통일부, 그리고 해경, 뭐 여러 국가인권위까지 여러 이제 기관을 방문을 했고 내부 자료 그리고 또한 기밀 문서까지 저희가 열람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고가 이제 난 게 이제 그 22일에 이제 알려졌는데요. 22일에 그 나타난 그런 국방부의 이제 내부 문건에는 자진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 있습니다. 낮다라는 문구가 그 자료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네, 낮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22일이고요. 근데 24일에는 갑자기 이게 높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의문을 가진 것은 23일에 무슨 일, 22일과 24일의 가운데 있는 23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게 갑자기 낮다가 높아졌냐. 그런 다음에 자진 월북하다가 사망한 걸로 그렇게 해경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날 보면은 이제 새벽 1시에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있고 또 10시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보고 이후에 10시에 또 두 번의 그 지금 그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모종의 뭐가 좀 그 이렇게 낮다가 높게 본 데 있어서는 좀 모종에 뭔가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저희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예, 왜냐하면 이제 SI 같은 경우는 그 아시겠지만 이것은 해경에서 발표한 바는 월북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월북을 하다가 그렇게 피격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앞에 부분에 대한민국 그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 지금 그 얘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 얘기가 SI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의로 삭제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월북 이야기만 함으로써 이게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국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해경에서 판단한 거면 이것은 사건 조작이죠. 사건 조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뭐 비단 뭐 윤석열 정부가 어떠한 뭐 무슨 표적 수사랄지 정치보복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 이대준 씨의 사망에 대해서 뭐 국가가 사실 6시간 동안 어떤 구조조치를 안 했으니까 뭐 그것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또한 월북 몰이를 함으로써 2차적인 그 인격 살인까지 지금 한 상태라서 대한민국의 그 정말 한 명 한 명의 그 국민들의 그 생명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그 경위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 월북 몰이에 대한 이러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통해서 이것은 밝혀야 될 것 같고 국정원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고발할 정도면 사실 상당한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근거는 없고 네. 현재까지는 합리적인 의심 저희가 정도고요. 이제 그 비공식적으로 이제 확인한 건 있습니다만 그건 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을 좀 상황을 보고 제가 의견 좀 여쭐게요. 민주당은 오늘 비대위원장 주재로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총력 대응 기조죠.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인사 참사와 민생 경제 파탄으로 민심이 흉흉합니다. 취임 2달 만에 레임덕을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정권이 국정 기조를 반성하고 국정 기조의 변화를 가져오기는커녕 계속해서 보복 수사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런 국정 운영의 기조를 계속하면 정권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정치보복으로 이제 그거하고 제가 언급하기 전에 전주 의원님 말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이제 경위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2020년 9월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이제 시기열적으로 분석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시점에 그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오염될 수가 있고. 지금 시점에 그래서 저는 2020년 9월에 이 사건의 가장 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지금 시점에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왜곡될 수가 있다, 오염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저는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530만 표로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하고 2008년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광우병 파동 이후에 상당히 지지율이 이반 현상이 나타나면서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복 수사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권력의 악순환에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권력을 집중한 이후에 권력의 폭주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윤석열 이 정부도 이 권력의 폭주 현상이 언제 나오냐면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있을 때 폭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폭주 현상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꼭 권력의 하락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 민심 위반이 더 가속화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현재에 대한 문제 진단과 더불어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기가 위기의 시대란 말이에요. 위기의 시대고 전 세계는 대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하고 충분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라고 윤석열 정부를 뽑아준 건데 지금 보면은 과거 지향적 퇴행적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역행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 접근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치 보복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과거의 정권과 같이 이념적인 접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지금의 시대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무엇을 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 지향적으로 가서는 더 민심 위반 현상들이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 지금 주장이 있어요. 종북몰이라는 주장이 있고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언론 입장에서는 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해석과 예. 주장만 있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당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 상당 기간 조사를 했는데도 네. 아직까지도 심증인 상태란 말이죠. 공개할 수 없는 어떤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들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 지지율 그래픽을 좀 보고 간단하게 의견을 여쭙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긍정평가가 확연히 좀 빠른 속도로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지금 두 개 조사기관 거를 저기 연달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론조사라는 건 수치도 중요하지만 흐름이 더 중요해서 보시면 긍정평가가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부정평가 60%를 넘은 조사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비판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야 잘 될 겁니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아니, 모든 정부에서 이제 지지율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저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봐요. 하나가 뭐냐면 실력입니다. 실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력과 협력이 없는 상태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번 정부가 나를 도와줄 수 있구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구나는 조력자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력과 협력과 조력이라고 하는 삼위일체가 됐을 때 지지율이 받쳐주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야에 있어서 협력이 보이지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의 생명, 나의 경제 생활을 담보해 줄 수 있나?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 지지율이 빠져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이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협력, 조력. 예. 네. 네. 네, 협력적인 면에서는 진짜 그 야당의 협력이 좀 하루빨리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원구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좀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 보니까 또한 그 지지율이 좀 그렇게 좀 안 좋게 그 나오는 좀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내 지금 상황이 또 좀 그런 것이 또 투영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또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좀 마무리하고 좀 그 성공하는 그 여당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 민주당이 항상 민주당 정권의 수사만 하면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정치 보복입니다. 정치 보복 내가 하면 정치 올바른 수사고 상대방이 하면 정치 보복이다. 사실 이런 내로남불의 태도는 버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시작되면 토론이 길어지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뒤에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박성준 전주회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